그리고 금이 단순히 미국의 공습 때문에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미중 무역 합의 소식과 함께 증시 분위기가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각 1월 3일 돌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만 해도 1%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이라크 공습 사태로 인하여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포함한 총 7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뒷심으로 버티면서 결국 0.06%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 다른 해외 증시를 볼까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마이너스 0.76% 하락, 독일 닥스 지수는 마이너스 1.25% 하락, 미국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7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유가도 급등하고 안전자산인 금과 엔화가 오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불안감을 불러오기에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과 이란, 이라크 분쟁을 가볍게 체크하고 실제 투자 자산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제로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솔리마니?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봤습니다. 찾아보니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어쨌든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했는데 이란군 사령관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는데 왜 이란 장군이 사망하나요? 그럼 이란과 이라크는 한패인 건가요? 그렇죠. 이란과 이라크는 같은 이슬람 순위파 정부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라크가 싸우고 있는데 이란은 뒤에서 구경하면서 군사 대주고 자금 대주면서 이익만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이라크 내에서 이란의 영향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상하게도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도 자세히 들어가면 잘 모르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고 바로 투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과 이라크가 싸우고 있고 이란은 뒤에서 이라크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이라크의 순위파 정부를 싫어하는 이라크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라크 내부에서도 순위파 정부와 이란을 좋아하는 친이란 세력이 있고 현재 정부를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이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순위파 정부가 들어선 이후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것도 있고 지금까지 미국의 공습에 대해 당하고만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쌓여있는 젊은 반정부 세력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공습으로 인하여 이란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외부에 강한 적이 나타나면 국민들이 단결하잖아요. 즉 이라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 때문은 아니지만 2019년 12월에도 비슷한 미국의 공습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전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도 없고 이라크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가지긴 하겠지만 국민들을 단합시키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공습 이전에 이미 현지 시각으로 12월 29일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 군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림자 전쟁이니 뭐니 여러 가지 이벤트는 많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를 공격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12월 29일 공습으로 인하여 이라크 발표에 따르면 조직원 4명이 숨졌고 AP통신의 발표에 따르면 최소 1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때에도 분명히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에는 주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이때에는 이슈화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주식의 묘미입니다. 비슷한 악재가 발생해도 그때그때 반응하는 민감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계속해서 이란과 이라크를 공격할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에 타격만 없다면 크게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를 공격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들은 대표적인 산유국이죠. 전쟁이 발생하면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석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국가들은 비싼 석유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셰일가스를 구매하겠죠. 이건 당연히 미국에게 이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진한 구독자님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거라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에 미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무수히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 참고할 만한 저의 지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꼭 봐주세요. 특히 저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봐주셔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앞으로 투자하는데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맨날 부금부금 거리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 대외약제를 터뜨리면서 중앙은행격인 연준으로 하여금 2019년 3차례나 금리를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국채를 계속 찍어내면서 레포금리 급등을 유발시켰습니다. 이건 역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참고할 만한 저의 지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국채 발행과 레포금리 급등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레포금리 급등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발생했었죠? 연준이 미니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을 풀게 만들었죠.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원하는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두 가지 모두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의 제조업 침체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미중 1단계 합의를 추진하였고 이제 더 이상 연준을 압박할 수 있는 대외약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연준을 더 압박해야 기준금리를 더 내리게 해서 제로금리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의 단순한 단기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가 아니라 장기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까지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을 살리고 2020년에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선택한 게 이란과 이라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라크 습격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1월 3일 미국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분봉 차트를 볼게요. 이게 1월 3일 하루 동안 나스닥 지수의 흐름입니다. 장 시작부터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이내 회복하면서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 이후를 지나면서 다시 힘이 빠지면서 결국 마이너스 0.7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란 이라크 악재가 다시 재점화됐을까요? 글쎄요. 이날 장중 미국의 12월 제조 PMI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인 49에 못 미치는 47.2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인 2009년 6월에 46.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라크 문제보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모두 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동시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둘 다 같은 안전자산인데 흐름이 조금 다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으니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 모두 상승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다가 중간에 꺾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진한 미국의 12월 제조 PMI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경제가 튼튼해야 달러 인덱스도 오르는 법입니다. 반면에 다른 안전자산인 금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걱정되면 달러가 아닌 뭐를 사라고요? 이쯤 되면 살 사람은 다 샀을 거라 봅니다. 이제 추가로는 그만 사세요. 작년 여름에 올려드린 영상 꼭 다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초창기 저의 순한맛 블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단순히 미국의 공습 때문에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1월 3일에 공개된 12월 연준 의사록을 보겠습니다. 12월 연준 회의에 대한 일종의 회의록입니다. 이를 요약한 한국의 기사 제목만 보면 그냥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뉘앙스만 풍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주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포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현재 재정증권 매입 프로그램에 단기 국채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양적 완화로 가는 단계입니다. 단기 국채 매입으로도 레포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장기 국채를 매입해야겠죠. 두 번째는 조금 애매합니다. 또한 초과 지급 준비 금리를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도 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IOER이 뭔가요?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할 때 받는 금리입니다. 이 금리를 상향 조정해버리면 시중은행은 더더욱 연준에게 돈을 맡겨서 이자 따먹기 놀이를 하게 됩니다.
즉 시중에 돈이 그만큼 덜 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레포 시장 발작이 다시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조금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IOER을 인상하면 금의 상승세는 주춤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로 인하여 레포 시장의 발작이 다시 나타나면 제4차 양적 완화가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연준의 의사록에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이라크 공습과 연준의 돈 풀기에 대한 의지와 함께 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채권 시장을 볼까요? 개인적으로 채권 시장이 악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8% 이하에서 마감했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하고 이는 곧 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와 주식에 대한 수요 감소를 말합니다. 채권 금리 차트를 보면 박스 하단이 1.6 후반에서 1.7 정도에 형성되어 있으니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겠죠. 즉 주식시장의 추가 하락도 염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대로라면 한 차례 정도는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매매해야겠죠. 하단 지지선은 대략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들이 꼭 주식의 하락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채권 가격과 주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움직임이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단타꾼인 금융투자에서 최근 이틀간 1조 원 정도를 순매도하면서 증시 하락을 유도했는데요. 이들은 12월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2조가량 순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조 정도 순매도했죠. 이제 털 물량이 1조 정도 남았는데요. 어디까지 털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외국인은 오히려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600억 순매수, 선물에서는 1,100억 정도 순매도하였습니다. 악재의 덩어리에 비해서는 매도량이 적습니다. 오히려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앞으로 매도하는지 아니면 매수하는지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거라 봅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10년 만기 채권 금리와 외국인의 매동을 체크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권 금리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1.5%를 이탈하거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 주식을 팔고 나와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없는 한 우리는 이번 사태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겠죠. 반도체 관련 주식들 야금야금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냥 눈 감고 즐기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라이브를 준비 중입니다. 아직 마이크 세팅 문제가 남아있어 라이브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이크 문제가 해결되면 반도체 이야기는 라이브로 진행할 것이고 마이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일반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일봉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2월 초 121선에서 반등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121선까지는 열어두는 게 맞지만 저는 그냥 61선까지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61선을 강한 지지선으로 삼아 상승 중입니다. 작년 10월에도 61선에서 반등했고 작년 12월에는 6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했지만 결국 반등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61선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야금야금 모아가시고 혹시 61선을 이탈하면 영혼의 한타를 노려봐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나요? 그만큼 지금 상황은 썩 나쁘진 않습니다. 코스피 61선 명심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국과 이란의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공습 이후 이란은 보복을 예고했고 미국은 중동에 3,500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기화될수록 우리에게는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중간에 말씀드린 지표 몇 가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올려드린 영상 2개는 꼭 봐주세요. 이미 보신 저의 구독자님들도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감사합니다.